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 아는 분들이 많으시네. 예? 아니 이런 좋은 강의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다 읽으셨어요? 읽어보시라니까요. 그게 13권짜리인데 제가 어디 외국 갔다가 저는 외국 가면 이제 평소에 못 읽던 책을 쫙 가져가서, 왜냐면 회의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걸 이제 밤에 쫙 읽는데, 한 번 읽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읽게 됐어요. 예. 우선 그 전에 참, 우리 김민석 여러분, 민주정책연구원장님, 저 뒤에 와 계신데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이 강의가 민주정책연구원 우리 김민석 원장님의 이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인데, 이렇게 제가 이런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로마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었는데요.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것은, 지금의 이 독일의 뮌헨 지역 있잖아요. 그때로 보면 로마는 세계 최고의 번영하는 도시였고, 지금 뮌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 독일은 완전히 게르만 아주 어둡고 침침한 데 사는 야만인 족속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뮌헨은요, 거기 우리가 아는 BMW 있죠? 본사 거기 있습니다. 알리안츠 봄에서 있죠? 그 본사 거기 있습니다. 아마 소득으로 따지면 전 세계 최고의 도시죠. 근데 그 도시가 그렇게 변하기까지 여러분 공짜로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학습의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폭호우슐러라고 국민고등대학이라고 하는 이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이 강의록? 강의 커리큘럼 집이 우리 서울시의 전화번호부만이 이만해요. 색깔도 노래. 꼭 전화번호부 집 같아요. 그거 보니까 1년에 거기만 13만 개의 강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만. 그 외에 교회라든지 시민단체가 하는 강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공부하는 도시가,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제가 책을 한 거 썼는데, 독일 사회를 인터뷰하다 그런 책을 썼는데, 뮌헨 챕터에 가시면요. 여러분 그 책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니까 제가 맨날 책만 썼다 그러면 초판 클럽 멤버야. 누구는 막 베스트셀러도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 영양가 있는 거는 잘 안 팔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골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책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챕터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뮌헨은 공부 중. 그러니까 저는 학습하는 도시, 또 학습하는 정당, 학습하는 당원. 우리 민주당이 지금은 좋죠. 근데 우리가 계속 좋으려면 우리 당원들이 또 당의 지도자들이 학습하는 그런 정당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강좌가 많은 게 정말 좋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김민석 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구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시골 가면 아이 울음소리 끊긴 데가 굉장히 많고요. 한 70세가 농촌에 가면 청년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일본도 사실 이런 점이 있지만, 앞으로 2018년에, 예,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데가 금년에 89군데입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저는 중앙이 주도하는 이 계획과 정책은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천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피드백이 돼서 새로운 정책으로 나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각자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왜 획일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주도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지역에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실제 현실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인사나 재정 등에 너무나 지나친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바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 끝에 당시의 노태우 정부로부터 얻어낸 겁니다. 얻어낸 게 아니라 투쟁해서 쟁취해낸 거죠. 그랬던 우리 민주당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은 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거 뭐 아마 앞에 강의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을 텐데요. 보시면, 이거 밑에 거 보십시오. 이런 지방정부가, 이게 이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료라서 조금 여기는 국가사무만 들어있는데, 국가사무를 지역의 지방정부에 위탁한 것까지 치면요. 지방정부가 6을 하고, 중앙정부는 4를 일하고 있습니다. 10개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반대로 8대2입니다, 사실상. 여기 보시면 이게 76.3 대 23.7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OECD 평균이 5대5입니다. 중앙정부가 재산을 5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5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정부도 5를 가지고 있는 거의 그 정도로 쓰는데 우리는 8대2니까 이게 지방이 널 굶어 죽는 겁니다. 제 얼굴 보십시오. 네.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묶여있다니까요. 아니, 부시장 제 마음대로 임명하고, 실국장 제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럴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제가 모스크바 씨나 지난번에 코펜하겐 씨를 갔더니 공항에 저를 마중나러 하러 온 사람 명함을 내놓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ity of Copenhagen. 영어 발음 괜찮죠? 아니, 코펜하겐 시에 외교부 장관이 있어요. 그 10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지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이거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사실 본래 쇠고랑도 있었는데 제가 좀 이거는 지나칠까 봐서. 예.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뭘 하려고 보면 다 법령에 걸리고 예산이 없고 뭐 중앙정부에 거의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디지털 시민시장실인데요. 제가 딱 책상에 앉았으면 뒤에 딱 보면 화제가 지금 몇 건 났는지 실시간 됩니다, 이게. 그러면 탁 그 화제에 누르면 어디에 지금 불이 났는지 그리고 지금 출동 중인지 지금 이게 쫙 경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CCTV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화 딱 걸면 곧바로 동영상 회의를 소방서장하고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청와대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보실장님 오셔서 탐내시길래 다 기술 드리겠다고. 근데 그거 몇 년 걸립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저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부대사령관, 기업의 CEO들이 자기의 모든 영역을 실시간으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빅데이터까지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도대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바로 KT하고 통화량 건수를 실시간으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서울시에는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도 딱 누르면, 상하수도 딱 누르면, 상수도 서울시의 이 정수장에서 지금, 그 현재 원수 상수도에 이상이 없는지, 뭐 예컨대 이온, 폐하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현장에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 동해를 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제가 곧바로 그거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게 바로 그런 혁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따릉이 좋아하시죠? 따릉이 회원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닌 분도 계시네요. 지금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4만 대인데요. 저 2만 대인데 제가 4만 대까지 계속 늘립니다. 이 자전거 도시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운동이 되니까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안 타니까 공기가 좋아지겠죠. 에너지가 줄잖아요. 이런 게 혁신입니다. 네. 자, 서울페이.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약간 규모 있는 데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카드 수수료 냅니다. 이거 QR코드 찍어갖고 딱 바로 하면 제 통장에서 바로 그 주인 통장으로 바로 이전하거든요. 그게 중간에 뭐 개입할 게 없어요. 이미 중국은 거지도 QR코드 딱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못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12월 25일이 되면요. 이제 앱이 다 나갑니다. 공통의 QR코드가. 그럼 여러분들 그거 다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그걸로 거래해 주시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보십시오. 여기 웬만한 카페 이런 데도 적어도 수십만 원씩 월 카드수를 내거든요. 1년에 몇백만 원씩 우리가 그분들에게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혁신이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금까지는 가만 앉아가지고 동장이 회전의자 앉아서 그냥 빙빙 돌리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운동화 한 켤레 사주면서 이제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요. 어느 집에 강아지가 아기를 몇 마리 낳는데 새끼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된다. 내가 다음에 다 물어보겠다. 근데 그랬더니 운동화는 사줄 수 없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 대신 제가 찻동이라고 왜 여러분 전기차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거 다 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시면 요새 완전히 혁명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리라면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가 되거나 도서관이 되거나 심지어는 독산 3동은 영화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걸 탁 열면요. 골목길에서 한 100명 이상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이건 위대한 혁신입니다. 시민을 말하자면 주인으로 만드는. 그리고 찾아가니까 모든 집을 찾아가면 다 파괴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안양의 왜 시나리오 작가가 아사했잖아요.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죠. 어느 집의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간호사가 생겼고요.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의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건강을 체크해서 이분한테는 심각한 분들은 시립병원에 가시게 해드리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고 또 어떤 분들 운동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지시한 거는 이 체육학과 졸업하거나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채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운동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시켜라. 그래서 이분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그만큼 시립병원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후보다 사전 예방을 하는데 더 해라. 이렇게 지금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도 변화가 앞으로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빼 밑버스 여러분 이거 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른 분들은 일찍 집에 가시나 보네요. 아니 밤 12시부터 택시 잡기 엄청 힘들죠. 택시도 비싸잖아요. 새벽 5시까지 그 시간에만 다니는 버스 라인을 9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도 KT하고 통화량을 전부 분석했어요. 1억 통 이상을 하루 저녁 어느 날 딱 잡아서 밤 12시부터 5시까지 통하는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통한 사람의 주소가 어딘지 이걸 전부 빅데이터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라인 9개를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거 더 만들고 싶은데 이거 더 만들면 또 택시 기사분들이 또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요 9개 라인을 만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혁신이죠. 서울은 혁신의 도시입니다. 제가 세계 5대 혁신 시장으로 꼽힌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요. 여러분, 서울 시민이 서울시장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누가 가지십니까? 네? 네. 아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 해외에 가보시면 서울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거기는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막 가져오고 번영했던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렇지 실제 도시 경영을 하는 거 보면요. 제가 가끔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파리 시장이 되거나 런던 시장 되면 런던시 공무원 다 죽었다 그냥.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서울은요,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그거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실리콘밸리가 서울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실리콘밸리 갔더니 완전히 천국에서 암흑도시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이 사람은 표현했어요. 그럼 보십시오. 서울시가 만든 이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시설, 이게 총 110개가 있는데 절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민간 지원 기관입니다. 근데 민간 지원 기관 중에서도요, 구글이 글로벌 캠퍼스를 세계 3번째로 우리 서울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에릭 슈미트 회장을 만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자기가 빅팬이래요. 서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또 요새 최근에는 위워크라고 하는 이게 지금 벌써 7번째 서울시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유 사무실인데 주로 이런데 이제 창업이나 이런 혁신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강의 끝나시면요, 어차피 동창회 만들어지는 거죠? 동창회에서 주도해가지고 이 현장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특히 일자리 없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be ambitious, 야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이쪽에 제가 집중해 볼 생각인데요.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렸고, 용기를 잃어버렸고, 도전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사람은요, 자기가 꿈꾸는 만큼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만큼 돼 있습니다. 내가 요거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요거밖에 못해요, 평생.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다. 이만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이만큼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하나잖아요. 예?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선배들은요, 이 제조 왕국을 이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어. 창업하십시오.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가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이백이라고 서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서울 경제 국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해줘요. 여러분, 노바티스 유명한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 회장이 저희 멤버예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요즈마 펀드라고 이스라엘 펀드인데요. 이번에 온 김에 어디 바이오 쪽 그 창업 회사를 하나 사줬어요. 100억에 샀어요. 예? 그러니까 좀 도전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자, 보십시오.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여기는 외국인들 중에 저희들이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52개 국가에 150개 팀이 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10개 팀을 선택했는데요. 서울에 이미 42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서울에만 중국 유학생이 2만 명이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돌아보시면, 야,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가슴에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다녀보십시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서울 바이오헙, 여기도요, 제가 카이스트도 이사 갔죠. 서울이 어찌 보면 망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요한 기관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기가 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7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한 국제 싱크탱크들이 있었던 자리인데 다 이사 갔잖아요.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을 서울시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인근에 있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키스트하고 함께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슨앤존슨이라고 세계 최고의 또 제약회사의 자회사를 J&J라는 회사를 유치해가지고 여기에 스타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방에 이전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국회하고 또 뭐죠? 1100개 중앙 행정기관을 서울에서 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 서울에서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제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창업의 왕국을 만들어서 진짜 청년 중에서 뽑아가지고 창업 킹을 하나 만들어요. 그죠? 너무 재밌죠? 네. 그럼 그 국회도 서울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 핀테크 아카데미. 핀테크 기술이 지금, 이 세계 금융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창업 카페도 있고, 이걸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조금만 공공공간이 나면 무조건 창업센터 넣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강의 끝나자마자 한번 가보십시오. 네. 강의 중간에 가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바로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2단계, 3단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엄청난 규모가 커질 거고. 서울 혁신파크는요, 여기도 한번 하루를 가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은평에 지금 몇천 개 이 창업, 회사나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 청년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예? 여기는 제가 엉뚱한 단체는 절대로 못 들어요. 예? 새로운 상상을 하는, 혁신적인 그런 기관들만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 총리 부인이 여기 와서 보고 프랑스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런 큰 요란한 빌딩 짓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로 승부를 해야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처한 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요. 자기 나라의 10대 기업을 뽑으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10년 안에 새로운 기업들이 1등부터 10등을 다 해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시비했던 기업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혁신이 없는 겁니다. 청년의 새로운 기운이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창업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군대에서도 창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이거 똑똑한 애들 저거 하면 서울시가 스페이스도 주고 돈도 주겠다고. 그런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내년쯤엔 이스라엘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분 모시고 가려고. 예? 군에서도 물론 훈련받고 무기 수선하고 그런 거 해야죠. 하지만 많은 시간들이 사실 그냥 소모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면, 그리고 창업을 하면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도 좋고 아니면 나와서도 그걸 이어갈 수 있게 사회와 군대가 밀접한 이 협업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또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모시고 평양 정상회담 할 때 따라가서 김정은 위원장 건배 제의를 하려고 갔더니 이분이 제가 서울시장이라고 그랬더니 저 대동강 수질이 문제라고 그걸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은 서울시의 그 한강을 우리가 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대답은 하고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이 제법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와 또 월드뱅크나 이런 데 협업해서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거 갖고 이제 서울시와 평양시는 앞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상생상회라고, 이게 안국동 로타리에 있는데 이미 오픈했습니다. 4천만 원씩 매달 임대를 해요. 그래서 농촌에 농민들이 생산한 이 어떤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팔아주는 기관입니다. 네. 동경에 가보니까 이런 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바로 실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지방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 6개월 정도 팔아드리면 매출로도 크게 오르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선전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겠죠. 우리가 뭐 거의 돈 별로 안 받고 이게 임대를 해드리고 홍보해드리고 그러는 거니까요. 한번 가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서울시가 했던 건 60%가 중앙정부가 채택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본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한테 3번이나 얘기했어요. 아니, 박 시장,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인재를 갖다 써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러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열티를 안 내주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찻동, 혁신동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거 설계했던 친구들이 지금 해안부 쪽에 가서 이걸 전국화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를 정규직화한 거. 이거 다 중앙정부가 서울시 정책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수당, 이거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저 못하게 그때 막았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하시다가 민주정부가 끊겼잖아요. 지난 9년, 10년 동안. 그러면서 유력한 그 민주당의 정책들을 서울시가 계속 이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신과 철학을. 그리고 그것을 더 디벨롭하고 혁신해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그 맥을 이어온 서울시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긴 인수위원회 시절을 우리가 가진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계속 집권해야 되겠죠? 그런 단절 없이.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서울페이가 제로페이로 이제 전국화. 우리 중소기업부하고 협력해서 요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도 서울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성공하니까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약 50조를 쏟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각 지방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대2의 구조가 6대4 정도. OECD는 5대5지만 이 정도만 가도 이게 약 한 80조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권한, 분권을 마치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이게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이거 하고는 있는데 걱정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압력을 좀 넣으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 중앙지방정책 협의 강화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제2국무회의를 하자고는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김부겸 장관님 가셨죠? 여기 다녀가셨죠? 행안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권한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계속 저하여튼 좀 미적미적 되고는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저희들이 제안하는 건데요. 이게 서울시는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은 지난 19년 동안, 10년 동안 약 지방세, 지방소비세의 35%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을 돕는 기금으로 쓰거든요. 그게 약 3조 8조 원을 지금 출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쌈짓돈처럼 갖다 쓸 게 아니라 서울시가 내놓는 돈,
그 돈은 1년에 몇천억 되거든요. 그걸 어느 지역에 좀 정말 유의미하게 제대로 쓰이게 서울시의 경험과 심지어는 인재들까지 가서 그렇게 만들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는데요. 일본의 지방분권 일괄법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요런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하자. 지금 해서, 지금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1단계는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제주도가 왜 특별자치도잖아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그 아이템만큼 좀 더 확대하자고 제가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이제 이송되어 온 거라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다음 2단계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는 큰 것들 정말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 주로 하시고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지방정부에 몽땅 다 넘겨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결코 중앙정부 공무원 못지않아요. 예? 이미 벌써 지방자치, 민선자치를 20년 이상 해왔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금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관계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방 분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방정부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어디 중국에 갖다 붙습니까? 네? 일본에 갖다 붙어요.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잘하면 그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은 분권에 관해서만 얘기했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현상을 좀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울시장이지만 아까 제가 국회 이전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된다. 아까 왜 상생가게 만들고 저희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서울시 청년들도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몇천 명 정도한테 월급을 주고 그래서 농촌이나 지방에 가서 좀 일하게 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지역에 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그 농업이라는 게 반드시 농사 짓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논밭 가꾸는 것만 농업이 아닙니다. 그걸 가공하고 유통하는 거. 그건 젊은이들의 이런 센스와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마다 열리는, 어딥니까? DDP 아시죠? 동대문.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농부들이 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우리가 보장을 해드려요. 근데 가보면요. 다 사고 싶어요. 옛날에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무슨 나물단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 도시민들의 센스에 맞게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팔아드리려고 이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농부시장을.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돈 벌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없는 서울이 있을 수 있나요? 농민 없는 농촌이 농촌 없는 도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는 이런 자세와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분권은 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은 서울시와 수도권이 다른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권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는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획기적인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이 중앙정부 행정수도 또 그 중앙정부 기관 이전하는 거 이게 이제 외과 수술이었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그 지방 도시를 정말 멋진 도시로 스마트 도시로 바꿔가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삶의 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 더 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질문을 오히려 받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사진 아까 다 원하셨으니까 사진 10분 전에 끝내기로 그렇게 할까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줄에 마이크 갖다 주세요.
일단 시장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고 싶은 바는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분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단 어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회 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시의원들이나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의 인지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를 가까이 하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예. 너무 똑똑한 질문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국회와 우리 정부처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다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가 다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초기에는 이 구의원, 시의원들의 수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사실 견제 균형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 20년 이제 지나니까 지금은 굉장합니다. 지금 제가 국회 대통령은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지금 내일 언젠가 또 하게 돼 있는데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서서 이렇게 여기 의장은 높은 데 앉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여기 탁자에 서서 저쪽에 질문하는 거 내내 그냥 3일 동안 서서 한 분이 40분 동안 질문하는데 그 질문 다 받아내야 되는데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왜냐? 이 시의원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국정감사나 정부 질의할 때 실제 누가 씁니까? 그게? 보좌관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니까 시의회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하면 그냥 공무원들 거의 죽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믿어도 좋고, 다만 지금 시의회의 문제는 이게 조직이나 인사의 독립이 없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서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독립시켜주는 인사권의 독립, 조직의 독립을 그게 지금 그 행안부가 이제 만들어서 발표할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좌관들까지 보장해주는 이런 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방의회가 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시의회가 정말 저는 3번 서울시장을 하면서 내내 우리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당이 다르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제가 김두관 지사님, 의원님이 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 그 절대 다수가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데서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서 예산을 거의 절반은 그쪽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협치를 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둔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죠. 네. 앞으로 구의원 도전해 보십시오. 네? 네. 청년들이 그런 데 가면 진짜 학습하고 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구의원이 시의원 되고, 지금 현상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의원이 구청장 나오고, 구청장이 국회의원 되고, 이런 과정들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그런, 우리 당 활동을, 지역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과정을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질문을 제가 마음대로 할까요? 네, 지목해 주시죠. 네네. 저 뒤에 있는 여성, 네.
시장님 강의 너무 잘 감사하게 들었고요. 그 희망을 주시는데 아까 그 청년들의 새로운 기운이 참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이런 새로운 기운이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야 할 그런 형국이라는 말씀에 왜 청년들의 그런 그 새로운 기운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새로운 기운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공무원 시험 같은 거를 청년들이 100대 1, 200대 1 이런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이 굉장히 그 기운을 더 빠뜨리고, 그리고 그 인재들, 머리 좋고 똘똘한 그런 그 청년들이 공무원 쪽으로 몰려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은 이 교육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주 획기적인. 그래서 창의성을 높여주는 어떤 그 예술이나 그 실질적인 수업을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밖에 이론이나 이런 지식을 위한 습득은 어떤 훌륭한 동영상을 통한 이런 어떤 교육의 좀 획기적인 과정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제안차에 그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데, 아까 그 의사도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의 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직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있는 그 숫자에 배, 3배, 이렇게 해서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좀 의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은 가능한지, 이게 두 가지. 좀 전에 오다 보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지금 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던데,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저한테 몰려올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상황을 다 이제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 예컨대 변호사들은 숫자가 지금 로스쿨이 만들어지면서 엄청 많이 양산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앞에 말씀하신 거는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까 왜 사이백 회의를 며칠 전에 열었거든요. 그게 어떤 분이 한 얘기인데, 스탠포드 대학,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 안에 이른바 기업가 정신, 안트로프너십 이런 제목이 달린 강좌가 15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창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너무 이론적인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이런 창업의 얘기나 이런 걸 주변에서부터 듣고 뭔가 학습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러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온갖 지금 새로운 세계를 지배한 아까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스탠포드나 실리콘밸리에서 일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 분위기가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 대기업 이런 거 아니면 직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힘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비트 컴퓨터라고 조현정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장이 있는데, 이분도, 우리가, 중국은 지금 1년에도 몇십만 명의 이 코드라든지 이런 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창업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코딩 이런 거 제대로 배울 곳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만 주면 서울시가 자기들이 건물 지어갖고 몇천 평이라도 지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업의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 교육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예. 시장님이 가까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교육과고 학교 문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 나라의 미래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게 교육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민주주의 교육이나 뭐 공정경제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신 것 중에서 학교 협동조합 사업이라든지 혁신지구 사업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들은 얘기 중에 학교가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첫 번째 그 교육감께서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교육 과정에 전념하고 행정 잡무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실제로 저도 행정 잡무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제 협동조합도 추진은 되고 있으나 사실은 만드는 데만 급하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 예산 지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지구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돌봄 방과후 또는 청소년 단체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학교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요. 해라는 이게 대부분이 지자체나 다른 뭐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에요. 법령 근거도 없는 사업들을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도 어떤 그 예산 지원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행정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력을 보강해 주시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좀 이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감님하고 교육부 장관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사실 저는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지금 경찰청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내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들어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경찰청으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치안 행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인데 방치라 그럴까? 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맡으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이 지역 기관 단체들 있잖아요. 이걸 이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을 결합시키면 안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님 관할해. 밖에 나가면 제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 지금 조윤 교육감님하고 저하고야 완전 찰떡궁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관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것도 제가 다 하라고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런데 지자체가 돈도 없는데 교육부가 안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화장실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요 화장실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논다는 거예요. 옛날 재래식 변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가 1년에 200억씩 계속 지금 하고 그래서 내년 후내년까지인가 일단 다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교육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중앙정부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십시오. 예산도 없는데 근데 하도 딱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혁신 이 교육도요. 제가 오니까 누구야 곽 교육감님이 하고 있어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또 중간에 교육감 바뀌었어. 누굽니까? 그분은 또 안 해. 이미 하던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또 돈 댔어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왔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까지는 안 하겠다고 그 돈을 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서울시에 사는 학생들이니까 제 책임이죠. 크게 보면.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어서 교육감님이 주로 하시고 제가 돕는 관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요. 네. 예. 아까부터 들은 저 젊은 청년이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좀 시간이 괜찮나요? 사진 찍은 시간이? 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방상생발전기금 정책관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방이 먼저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분권을 만들어서 인구 밀집도를 서울에서 좀 해봤고 분산을 시키려면 의료복지 정책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 수준만 해도 서울과 지방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지방에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 들고 서울대학병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 오히려 입원실이 포화될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고, 그리고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물론 IT나 IT 시스템 기반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확보나 창업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의료 복지 정책이 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다쳐서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거든요. 예, 충분히 저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그러면 그 이전한 그 직원들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자취하거나 하숙하거나 그러고 서울에 집을 두고 이렇게 출퇴근 하잖아요. 또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그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그 중에서 인프라를 잘 깔고 이러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 중에 말씀하신 의료, 복지, 교육 이런 것들, 문화생활 이런 게 중요한데 다만 저는 사실 지금 지역에도 엄청난 인프라가 깔리는데 과도하게 깔리는 것도 있어요. 도로 만들고 이런 거 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민주당이 철저히 저는 감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람들이 보면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주로 써요. 근데 저는 예컨대 세종시에서 서울시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그 1조 원이 들어갑니다. 한 20분, 30분 당겨요. 아니 30분 늦게 오면 안 되나요? 그 1조 원을 말씀하신 그런 데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예컨대 뭐 저는 나주에 한전과 한전에 관련된 기관이 다 이전했어요. 그러면 나주를 정말 저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의 도시, 대안적 에너지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가장 유럽 전체의 환경 수도라고 하면요. 독일의 어디죠?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그 가보면 아주 빛나는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리오톱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태양이 가장 많이 비치는 쪽으로 이게 집이 뱅글뱅글 돌아요. 재밌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집 가서 봤다니까요. 아니, 이런 많은 실험들을 해서 정말 도시가 재밌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야, 서울이 자꾸 이렇게 좋아지니까 지역과의 균형이 깨지니까 제가 서울을 그렇다고 망쳐놓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저는 서울을 태양의 수도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100만 가구에 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컨대 저는 이게 지금 태양광이 지역에 가면요. 막 산에다 가고 이래서 자연을 파괴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은 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해바라기 모양으로도 하고 미관으로도 좀 새로운 디자인을 해라. 그 다음에 이 서울이 태양광 때문에 관광객이 늘도록 너무 재밌고 예쁘고 다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좀 지역을 가꿀 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복지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의 사실은 좀 뭐랄까 그 감각과 그죠? 이런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전에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게요. 특히 우리 민주당 출신의 이 자치단체장이 많아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이요. 역시 뭐 약간은 진보적이고 또 뭔가 실력이 조금은 더 있고 특히 저하고도 이게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전주의 김성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저도 모르게 서울시에 와서 막 이런 거 딱 보고 가서 바로 실천하고 저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거 잘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MOU 맺어서 이제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지역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협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 좀 하십시오. 네. 또, 예, 요 질문.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진보적으로 너무 제에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저는 은평구 체육회 이종복 이사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 체육행정에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열성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만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항상 우리 구 체육회에서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시 쪽에 모법을 가지고 많이 가이드라인을 삼아요. 한데 좀 자율적으로 융통성을 좀 부여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폭넓은 이해와 이사님, 배려를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이죠. 네, 한번 만나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그분한테도 드리고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제가 그는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사실 좀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시장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난번에 재정을 균형 재정 지수 100% 맞게 재정 수요 충족도라고 하는데요. 100% 딱 맞춰주려고 했더니 1년에 2,800억씩 제가 쓸 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들은요, 지금 100억 이상씩은 다 새로운 돈을 받게 됐어요. 네. 아니, 그거 할 때 제 다리 하나, 팔다리 하나를 자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울시가 무슨 정책을 내면 그 지역의 자치구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래서 자치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까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너무 갑질하거나, 이런 게 서울시가 갑질하는 게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다 챙겨보고, 부체육회가 좀 더 아까 묶여있는 지도처럼 이사님도 묶여 계신가 보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진짜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수강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